안녕하십니까. 박시영TV의 박시영입니다. 오늘 벌써 21번째 시간입니다. 일부 이슈 정복 코너입니다. 오늘도 문정복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시영을 사랑하는 이슈 정복 코너의 문정복 의원입니다. 많은 일들이 오늘 벌어졌어요. 그랬죠. 뭐 재판 소식 간단히 드리면 20일 날 오늘이 네. 김경수 지사 네. 19자 공판이었는데 아까 간단히 기사 검색을 해봤더니 네. 9월 초에 이제 2심 네. 항소심을 9월 초에 종결하겠다. 그 얘기하면 9월 초에 종결이 되면 11월, 12월 달에는 대법원 판결이 네, 끝날 네,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네. 잘 될 거라고 보고요. 아까 내용 보니까 이재명 지사처럼 되는 건가요? 네. 내용 보니까 뭐 댓글 역작업 한 거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 불리한 기사에 대해서 댓글로 좋아요 막 이런 걸 그쪽이 눌렀거든요. 네. 드루킹 일당이 이제 그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만약에 김경수 지사하고 만약에 모의를 했다면 공모를 했다면 그걸 허락을 하겠냐 김경수 지사가 이런 어떤 논리도 피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낙관합니다. 네. 재판 결과를 네. 좀 지켜보시고요. 네. 오늘 뭐 여러 일이 있었는데 김태년 원내대표 오늘 네. 저희 본회의장에서 일장 연설을 하셨다고 하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요. 네. 명연설이었어요. 진짜요? 진짜 지난번에 원내대표 출마할 때도 네. 연설을 참 잘하시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29페이지짜리 연설을 하셨는데요. 그분이 옛날에 경희대 총학생회장 출신이에요. 그랬구나. 그랬구나. 굉장히 잘하셨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목소리가 커가지고요. 네. 간혹 항의하는 미통당 의원님들 말소리가 다 묻혔다는 거. 네. 이게 야지를 좀 놨는데. 좀 놨는데. 놨는데 네. 목소리 워낙 톤이 굵으시니까 크니까 와. 좌중을 압도했구나. 좌중을 압도했고요. 네. 대체적으로 분위기 괜찮았어요. 네. 대체적으로 괜찮았고 이제 남북 얘기 나오고 그럴 때 워싱턴도 가고 베이징도 가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막 야지가 쭉 나오는데 큰 목소리로 우렁차게 하니까 다 역시 정치인은 사그라들었습니다. 소리통이 좀 좋아야 돼. 이 배가 좀 커야 돼요. 울림통이 좀 커야지. 울림통이 좋아야 돼. 내일은 또 주호영 원내대표가 내일 연설하지 않습니까?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이상한 그래서요. 소리 너무 많이 할 것 같은데? 정말 그 내내 연설하는 내내 저희 문재인 정부를 정말 들었다 놨다 할 건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가 걱정입니다. 조용하게 그 경청 모드로 갈 건지 정중하게 아니면 아닌 거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의원들 발언을 할 건지. 근데 아직 방침이 안 정해졌구나. 방침 그런 거 없어요. 내일 막 손 들고 막 얘기하고 그럼 문정부 의원 기대해도 됩니까? 제가 할까요? 우리 지역구에서 쫓겨나는데 그러면. 아니 보니까 주호영 네. 원내대표가 얼마 전에 여기까지 대통령 그 연설하실 때 국회 개원 네. 연설하실 때 네. 공개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10가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본인 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내일 좀 어떤 발언이 나올지 대충 그 공개 질의하신 거예요. 그때 대통령님 저 개원 연설 하실 때 다 들어 있었어요. 네. 이미. 요즘 잘 현명하게 대처하시되 네. 너무 뭐 모양새에 빠지게 하지 마시고 네. 대신에 확실한 거 네.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참을 수 없다 이런 건에 대해서는 네. 명확하게 또 입장을 그럼 몇 분하고 얘기를 좀 해놔야 되는. 작전을 좀 잘 짜십시오. 작전 짜는 거예요? 작전 제가 짜야지. 초선이라서 그런 걸 몰라요. 초선들이 사고 치는 걸로. 초선들이 사고 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작전 한번 추미애 장관 탄핵 소추안 뭐 발의한다는데 오늘 제출됐습니다. 뭐 그거는 신경 쓸 필요 없고 정치적 행위 그래도 걱정돼요. 뭘 걱정해? 이게 이제 뭐 24일 날 그 할 건데 네. 그래도 이게 상처 아니겠습니까? 원래 그렇게 하면서 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그럼 이거 추미애 장관께는 좋은 일인 건가요? 추미애 장관은 아무런 그 느낌이 없을 거예요. 그럴까요? 아마 이런 행위에 대해서 워낙 본인이 또 당대표 때 이러저러한 모습들을 네, 워낙 많이 봐와서 네. 뭐 정치 초년생이 아니니까 베테랑이기 때문에 별로 담담히 이겨내십시오. 그렇습니다. 이번 주가 내일 이제 원내대표 아까 네.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수단체 연설이 국회 연설이 있고요. 네. 그 다음부터 수목금은 대정부 질문. 대정부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통합당이 굉장히 이제 각을 좀 세울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요 완전히 그 전투적인 의원님들로 쫙 배치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좀 뭐 언론 기사가 네. 뭐 통합당의 대정부 질의 내용으로
많이 채워질 텐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정세균 총리가 네. 어떻게 되받아치는지 네.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대정부 질의 때 네. 이낙연 당시 총리가 정말 사이다 잘하셨죠. 발언, 그랬죠. 또 품격 있는 네. 대응 이걸 통해서 뜬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정세균 총리도 내공이 장난 예, 아니신데 믿고 보는 이낙연. 이번에 한번 정세균 총리의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한번 정세균 총리도 또 대선을 네. 준비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네. 분이시니까 네. 기대를 하고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아유, 그러기에는 이 저격수들이 만만치 않아요. 곽상도. 아, 이거 누구야? 곽상도는 본인의 흠이 너무 많아서 아, 그렇습니까? 이게 잘만 치면 히트 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제일 좀 그 관심이 가는 인물 태영호. 태영호 태영호 의원이 첫날 대정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할지 저도 참 관심이 갑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청문회가 또 23일 네. 이인영, 27일 박지원 그렇습니다. 두 분 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것들 보니까 도덕성 문제 가지고 조금 이렇게 시비를 거는데 속이 다 보였어. 통합당의 전략이. 네. 결국은 색깔론입니다. 색깔론을 이인영 장관 내정자도 결국 아들 문제 유학 가는 거 뭐 적절했니,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그다음에 뭐 병역과 관련해서 근데 별로 드러나는 게 없어. 다 해명이 돼. 결국 마지막에는 색깔론입니다. 색깔론이고 박지원 국정원 내정자, 원장 내정자 네. 같은 경우도 오늘 뭐 드러냈죠. 주호영 그렇죠. 원내대표가 그렇죠. 벌써 뭐 적과 내통하는 거냐? 내통이란 말까지 그건 썼으니까요. 적절치 않은 발언이에요. 아마 네. 제가 볼 때는 박지원 국정원 내정자 청문회가 네. 가장 재미있는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공수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이분이 호락호락 하지 네. 않잖아요. 믿고 보는 박지원, 정치구단 좀 박지원. 뭐 다른 걸 네. 떠나서 그런 면에서는 박지원 국정원장을 또 네. 당해낼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기대하고 지켜봐도 네.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슈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오늘 가장 큰 이슈 중에 이제 저희가 세 가지 꼭지를 일단 가져와 봤습니다. 하나는 대선 지지도가 좀 발표됐는데요. 그 부분이 굉장히 오늘 하루 동안 화제가 됐죠. 뜨거운 하루였죠. 예. 그다음에 이제 전당대, 네. 당 전당대 박주민이 출마할 거냐 말 거냐 가지고 네. 굉장히 또 오늘 핫 이슈가 됐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과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움직임이 있는 거, 이 네. 세 꼭지를 준비해봤는데요. 네. 먼저 이제 이재명 지사의 지지도가 좀 올라서 네. 이낙연 의원과의 네. 격차가 네.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다. 리얼미터 YTN이 그렇습니다. 발표했는데 당내에서도 뭐 좀 출렁출렁 거렸겠어요. 여론이 어땠습니까? 그거 좀 깜짝 놀랐죠. 오늘 다 저기 하고요. 그런데 저는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앱도사 깔았어요. 혹시 앱도사라는 거 알아요? 요즘 텔레비전에 앱도사. 네. 앱도사. 네. 저 지난번에 더 라이브에 나가서 네. 그 이재명 지사한테 뭐 등고잡이? 예, 등고잡이. 자신의 위치가 높아질수록 몸가짐을 겸손히 해라. 그러니까 그 오늘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제가 그 목요일 날 오늘 이재명 지사의 그랬죠. 무죄 판결 이후에 네. 그걸 점괘를 드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재명 지사가 한 번 웃다가 네. 한 분은 좀 울고 싶은 진짜 도산가 봐요. 그런 상황을 맞이했죠. 지지율은 올랐고요. 그거는 네. 뭐 제가 아침에 뉴스공장 가서 그 얘기는 했죠. 한 3에서 5%포인트는 오를 거다. 네. 5% 차 정도 ARS 많이 남은 7%. 좀 이낙연 의원과 지지율은 좀 축소될 거다. 역전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이렇게 꽤 많이 얘기했는데 올랐어요. 네, 올랐습니다. 네. 올랐고 실제로 뭐 4.6%인가요? 차이까지 좁혔으니까 네. 얼추 그건 맞췄고 네. 제가 두 번째 이제 아까 등고잡이 네. 몸가짐을 겸손히 해라. 알았어요. 잘 나갈 때. 근데 오늘 이재명 지사가 이제 공교롭게 네. CBS인가요? 그 김현정 씨 네. 인터뷰 과정에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내지 마라. 재보선에 민주당 후보를 무공천해라. 주장을 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이게 이제 파문이 좀 커졌습니다. 아유, 컸죠. 뭐 선거하지 말라는 거고 저희 정권 내주라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일단 그게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일단은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재보선과 관련돼서 서울시장 재보선과 관련해서 이슈가 불거지는 것 자체가 지금은 아닙니다. 그렇죠? 국민들한테 A도 아니고 그래서 네. 이와 관련된 선거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가급적이면 지금은 언급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다른 얘기도 다 마찬가지다. 물론 이제 당권에 도전하는 분들은 공개적 질의가 나오니까 네. 뭐 말씀을 하실 수밖에 네. 없지만 다른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지금은 때가 아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네, 생각하고요. 네, 네. 두 번째 그러면 이재명 지사 발표한 거 그다음에 또 정청래 의원께서도 바로 페북에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아하. 내용을 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뭐 여타 방송에서도 네. 늘 저도 얘기했던 바대로 책임지는 자세가 과연 뭘까? 정당이 책임진다는 게 뭘까? 결국 이제 당원에는 이제 결격 사유가 있을 때 우리가 뭐 도의적 책임이 있을 때 후보를 내지 말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만 과거에도 당원 당규와 달리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죠. 그것을 일방적으로 지도부가 판단하기,보다는 그렇죠. 당원들한테 묻고 그럼요. 당원들이 후보를 내야 한다라고 네, 한다면 국민들한테 사과할 건 아유, 사과 그렇습니다. 깨끗하게 하고 네. 그다음에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고 그게 제대로 된 네. 어떤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책임지는 자세 아니냐 그걸 네. 통해 선거를 통해 심판받는 게 온당하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재명 지사가 개인적 소신을 뭐 무공천해야 한다 이 주장이 잘 되고 잘못됐다라고 평가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지금 타임에 그게 적절하지 않았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설령 그런 생각 가진다 하더라도 네. 전체적인 좀 국민의 뜻과는 조금 달라요. 얼마 전에 여론조사 실시했거든요. 네. 근데 국민들도 다수가 네. 후보를 내야 한다. 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의견이 좀 더 많았기 네, 네. 때문에 어쨌든 네. 개인적 소신은 있겠습니다만 불필요한 논란들이 좀 커졌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한테 오늘 친절을 받았어요. 뭐냐면 이제 정책적인 이슈인데 CCTV 그러니까 수술실에 CCTV 설치 의무화하는 것들을 우리 당 의원님들께서 힘을 모아 주셔라. 이렇게 하고 친절을 다 보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보면 국회의원들하고 도지사가 소통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이, 그럼요. 저는 이재명 지사가 장단점이 있는 분이에요. 말을 이렇게 시원하게 해서 사이다 같은 것들을 주는 반면에 또 어떤 때는 좀 앞서가서 좀 이렇게 저희를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그런 거는 좋다고 봤어요. 네. 그러니까 CCTV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6개 그 도립 저희 병원들이죠. 네. 그 경기도 산하에 에서는 실시하고 있는데 네. 이걸 전국 단위 확산하고 또 더 나가서 네. 민간 병원도 확대했으면 좋겠다. 네. 이 의견이시잖아요. 네, 네. 그건 적극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가 네, 있고요. 네. 국민들이 워낙 좋아하는 사안이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이재명 지사가 종부세 아니 그러니까 그 부동산 정책에 네, 대한 네. 발표를 말씀을 하셨죠. 네. 실거주자 중심으로 해야 그렇습니다. 한다라는 얘기들을 하셨는데 그리고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세금을 과도하게 매기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네. 이런 등등은 저는 뭐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문제는 지금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조금 정돈이 안 된다 하더라도 네. 각자 생각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그것을 책임 있는 단위가 당정청 오늘 고위 당정청 회의를 했듯이 네. 그리고 그걸 토대로 대통령께서 큰 가닥을 네, 총리하고 면담 속에서 정해줬거든요. 아유, 잘하셨어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리를 하면 되고 네, 네. 적어도 책임 조금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라면 네. 해법이 있으면 내야 한다. 네. 특히 이제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도 골프장과 네. 관련해서 이걸 활용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던졌고 네. 그것이 과거에도 제출이 됐지만 이것이 네. 좀 공론화되면서 의미 네. 있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렇듯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해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는 건 저는 필요하다고 네. 봅니다. 근데 그런 좀- 면에서는 네. 이재명 지사도 네.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그런 면은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렇죠. 다만 이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개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네. 진짜 중요한 문제를 네. 중심으로 다자를. 왜냐하면 이게 너무 대선 행보를 노골적으로 벌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국민들이 볼 때 조금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백이고 도지사니까 도적이 좀 더 전념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되 국가적 현안에 정말 중요한 문제에는 본인도 목소리를 내야겠죠. 애정이 깊으시군요. 지금 아니, 그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저는 그 민주당의 네. 모든 대선 후보에게 다 다 애정이 깊습니다. 솔직히. 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 단점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그렇죠. 뭐 이해는 됩니다. 네. 지지자들이 네. 다양한 시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뭐 이낙연은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아. 이재명은 이게 마음에 안 들고 김경수는 네. 이게 마음에 안 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네. 뭐 그걸 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장점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게 이분은 이게 좋고 저분은 저게 좋고 이런 것이 잘 합쳐지는 사람이 나오면 더 좋을 것 같고. 진정 민주당을 사랑하시는 저는 그렇게 박도사님이십니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지금의 저는 뭐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이낙연 대 이재명 이게 양강구도가 끝까지 갈 거냐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안 될 것 같던데요. 예, 오늘 저 이제 국회에서 들었는데 박주민 의원이 당대표 출마하겠다. 당대표 아니면 대선 후보.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방송 들어오기 전에 우리 박시영 대표가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저 유료 콘텐츠? 유료 콘텐츠고. 아이 뭐야. 예를 들면 김경수 지사 변수도 있죠. 다 알고 네. 있죠. 김경수 지사가 만약에 무죄 판결이 된다면 네. 친문표 중에 상당히 올 가능성이 있죠. 유시민 장관님은 안 나오십니까? 유시민 장관님은 저희가 그 쉽사리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워낙 이분은 네.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굉장히 어마어마한 메가톤급 네. 파장을 불러일으키기 그렇죠. 때문에 유시민 장관은 지금 뭐 언급하기가 적절치는 않고요. 네. 김경수 지사 분명히 파괴력 있죠. 뿐만 아니라 저는 오늘 이제 리얼미터도 유심히 보시면 네. 임종석 전 실장을 넣었어요. 근데 3.5%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꽤 많이 나왔네요.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낙연 지사의 지지율이 호남에서 약간 요동을 치면 네. 그게 뭐 이재명 지사한테 갈 수도 있지만 임종석 네. 실장한테 일부 갈 수도 있고요. 또 제가 생각하는 것은 50대를 상징성 있는 50대에서 후보들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측을 해보세요. 누군지. 예를 들면 저는 왜 여론조사 기관들이 예.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왜 빼냐 이거지. 그 최강욱에 대한 사랑은 왜 정말. 그러냐면 심상정 대표는 넣거든요. 정의당 그래요? 대표. 네, 네. 근데 열린민주당이 지금 현실적으로 대선 후보 뛸 수 네.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물론 최강욱 당대표가 아직 그런 의사를 표명했거나 네. 아직 초선이니까 네. 아직 경력은 짧다. 그런 건 알지만 네. 그래도 당대표면 후보군에는 늘 필요는 있다. 넣을 저는 필요 그렇게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사들이나 리얼미터나 갤럽에서 정례조사 할 때 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고 대표님 회사에서 한번 해보세요. 임종석 실장도 당연히 포함시킬 필요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폭넓게 돼야 예. 이 60대 후보군들도 있고 50대 후보군들도 있고 또 재선 그룹에서도 도전할 사람이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에서. 그래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낙연, 이재명 그 두 양강 구도가 당분간은 가겠습니다만 그 두 분이 잘하면 그 중심으로 계속 갈 거고 네. 두 분들한테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네. 제3 후보가 뜰 가능성도 네.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각자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고요.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우리 이낙연 후보님께서는 7개월이 아주 고된 검증의 시간이 되겠네요. 그리고 저는 사실 민주당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네.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 이낙연 의원이 그 지지율이 너무 빨리 빠지는 것 왜 지금 그래요? 이 현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가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왜냐하면 이 어느 정도 버텨줘야 하는데 네. 너무 빨리 빠지면 네. 당내 굉장히 혼란이 초래될 텐데 이낙연 의원의 지지 구조를 분석하면 네 가지 틀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본인이 잘해서 얻은 표가 있죠. 네, 네. 예를 들면 사이다 발언이 그렇죠. 품격 있고 네. 안정감이 있죠. 네. 요거 본인의 그렇습니다. 노력으로 얻은 표고요. 네.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후광 효과 분명히 그렇습니다. 있죠. 총리로서 대통령을 잘 네. 보좌했기 때문에 얻은 친문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반 이재명 표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그래요? 지사를 좀 싫어하는 네. 분들이 갈 데가 별로 없어서 어허. 이낙연 의원한테 머물고 있는 표도 저는 조금 있다고 봅니다. 또 한편은 호남 대통령을 만들어 보자 이참에 이런 어떤 염원도 약간 담겨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이낙연 의원의 지지도를 구성하고 있는데 근데 왜 그렇게 갑자기 확 빠져요? 최근에 조금 예를 들면 현안에 대해서 네. 이제 총리 때하고 좀 다르잖아요. 총리를 그만두고 총리 때는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총리가 관여 안 해도 되거든. 네. 현장 행보 잘하시고 안정감 네. 보여주면 네. 품격도 있고 당연히 네. 지지율이 받쳐주는데 이제 정치인으로 돌아오셨잖아요. 총선 때부터는. 그러면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이낙연식 해법이 뭐야? 메시지가 뭐야? 이걸 듣고 싶은데 별로 말씀 안 하시고 그다음에 조금 무슨 뭐 정대철 등등등등 옛날에 동교동 나이 드신 분들 뒤에 병풍에 왠지
쌓여 있는 것 같은 쌓여있는. 느낌이 들고 실제인지 네, 아닌지는 네. 모르겠으나 그리고 약간 쓴소리 네. 누구나 쓴소리 싫어하는데 단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드러내고 오히려 극복하려고 적극 노력하기보다는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꺼려하는 분위기 이런 게 약간 있다 보니까 그 이낙연 의원의 높은 지지율이 좀 까먹지 않았나. 말실수도 물론 있었죠. 근데 저는 별로 말실수 같지도 않는 말실수예요. 사실은 사과할 필요 없는 발언도 꽤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너무 쉽게 사과하더라고. 사실 그건 사과할 게 아닙니다 라고 칠 것도 있었거든. 근데 번번이 사과하니까 지지자들 볼 때 이거 뭐지? 저거는 언론의 프레임인데 좀 돌파해야 하는데 번번이 사과하는 거는 좀 언론인 출신이다 보니까 그게 몸에 젖으셨나? 이런 아쉬움도 좀 있는 겁니다. 이낙연 의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시영 TV 나와주십시오. 제가 전당대회 전에 우리 김부겸 후보 나오셨잖아요. 네. 이낙연 의원께서도 꼭 나오시기를. 저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근데 이 국면이 조정 국면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그 반등의 여지가 있다고? 반등의 여지는 있죠. 그러니까 당대표에 당선되시고 당을 이끌어 가실 네. 때 만약에 당대표로 만약에 당선 안 되시면 지지율 회복하기 어렵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보면. 네. 당대표 당선되시고 네. 만약에 잘 운영을 하시면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등할 기회는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만 옛날처럼 막 40% 이렇게 지지율 가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도 꽤 올라와 있고 아까 있던 연말쯤 되면 김경수 지사건도 있고 뭐 여러 김종석 실장 네. 뭐 여러 후보군들이 막 있기 때문에 최강욱 뭐 등등등등 정세균 뭐 김두관 막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갈라먹는 표들이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당에서도 볼 때 저 대선 후보들이 폭넓게 많이 있으면 저희로서는 큰 자산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누군가가 후보가 되었을 때 그 표들이 또 한 군데 딱 결집을 해서 가면 또 정권 재창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보가 많으면 좋은 거죠. 지금 시점에 차기 대선을 논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이르다는 느낌은 있어요. 근데 시기적으로 이르진 않아요. 역대 사례를 보면 지금 시점쯤에서는 언론이 늘 이렇게 군부를 뗍니다. 왜냐하면 재밌거리로 계속 네.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네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을 아끼는 분들이 볼 때는 조금 불쾌한 것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현안들이 너무 많은데 그렇습니다. 자꾸 초점이 예를 들면 부동산 정책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든 잘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기보다는 자꾸 차기 대선 쪽으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그닥 좋아 보이진 않지만 그거를 언론을 탓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과거에도 늘 그래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원래 당헌 당규로 보면 내년 9월 9일 날 대선 후보를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6개월 9월 전에 9일 날, 네, 3월 그렇죠. 9일이 2022년에 3월 9일이기 때문에 6개월 전이면 9월 9일이에요. 그러면 올 연말부터 실제로 대선분이 확 일어난다고 보셔야 돼요. 내년 봄이면 완전히 그렇죠. 꽃이 피는 거고 확 일어나는데 물론 시행세칙을 만들 때 네. 대선과 관련해서 20대 대통령 선거를 당에서 시행세칙을 만들 때 6개월 전으로 꼭 고집할 거냐 뭐 한 4개월 전으로 해서 뒤로 좀 미룰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행세칙이 나와봐야 하고요. 근데 아직은 이제 그런 단계는 아니니까 네. 당헌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고 네.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면 당무회에서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네. 참고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정도 하시죠 뭐. 그러시죠. 예. 뭐 두 분 다 이재명, 이낙연, 이재명 그리고 김경수, 뭐 임종석 뭐 등등등등 다 좋은 후보니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점만을 너무 보고 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빼고 나머지는 다 싫어. 너무 그렇게 네. 하지 마시고 어떤 면은 이 사람은 이거 좋고 저 사람은 저거 좋고 해서 조금 더 넉넉하게 가져가시는 게 지금은 오히려 국민들 눈에도 좋아 보일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가져갔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전당대회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결국 박주민 출마 확정됐습니까? 내일 발표한다고 합니다. 예. 갈 것 같습니다. 제 모니터링, 제 귀에 들린 얘기는 네. 9분 응선은 넘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9%는 확정됐다. 저희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예. 확정이 거의 됐습니다. 박주민은 출마합니다. 그게 저희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좋은 영향을 미칠까요? 박주민 의원이 네. 당선되느냐 안 되느냐를 네. 떠나서 네.
저는 도전하는 것 자체가 네. 좀 밋밋했는데 선거전이 네. 좀 재밌어졌다. 이거는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이낙연, 김부겸 두 분만 나왔을 때는 네. 조금 너무나 뻔한 거 아니야? 어. 막 예를 들면 몸집의 사이즈가 좀 있었고 어. 좀 예를 들면 개혁 성향, 진보 성향 색채가 좀 강한 분들은 좀 아쉬움을 약간 느꼈거든요. 그 점을 박주민 의원이 만약에 도전하신다면 99%는 확정이 됐는데 만약에 도전하신다면 상당 부분 치고 나가지 않을까. 제가 듣는 얘기는 조금 더 다른 얘기가 있어요. 네. 뭐냐면 너무 이른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어요. 뭐냐면 이분이 이제 그 16년도 16년도 20대 선거 때 거의 한 20여일 만에 공천이 돼서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최고위원이 됐죠. 네. 네. 꽃길만 걸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에 이제, 따라서. 그리고 지금 이제 재선인데 당대표 가는 게 맞냐? 그러면 실제 당대표는 페이크 아니냐? 그러면 뭐냐? 서울시장 가기 위한 몸집 불리기다. 그리고 본인의 꿈이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예. 아니 그럼 국회의원들 본인의 꿈들이 다 아니, 대통령이지. 저는 대통령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아예 아, 아닙니다. 예, 그 감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이제 의도가 어찌 됐든 그거는 이제 본인이 그 결정할 문제인데 한간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다. 아니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 뭐 의원들 네. 내에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 박주민 그 지금 최고위원이죠. 최고위원이고 저는 뭐 긍정적인 자산이 굉장히 많은 분이시고 잠재력이 크다라고 보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리더십 같은 경우를 검증을 받아봐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또 특정 의원 중심의 어떤 개파 네. 이런 쪽에 너무 휩쓸려 있는 거 아니냐 일각의 또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박주민만의 색깔을 확실히 좀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다만 꽤 잠재력이 클 거다고 보는 이유는 지금 아까 얘기했던 부동층이 꽤 있다. 아, 네. 이낙연, 김부겸한테 쏠리지 않는 부동층이 있고 친문 성향표, 그다음에 진보적 색채가 강한 개혁 성향표, 그다음에 젊은 층, 이 30, 40대 권리당원 이쪽에 상당히 파괴력이 클 거다. 그래서 이낙연, 김부겸 두 후보가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상당 부분 그렇게 될 겁니다. 실제로 우리 민주당의 권리당원 분들 중에서 박주민 의원 그리고 또 이제 이거 말해도 되나요? 네. 그분이 이제 런닝메이트로 가시는 분이 이재정 의원님이라고 들었어요. 엊그저께 봐도 이제 두 분이 뭘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오라고 얘기했는데도 못 듣고 얘기하실 정도로 이제 그 서로 긴밀하게 가시는 것 같아요. 이재정, 박주민 의원이 갖고 있는 당내 팬덤이 있어요. 있어요. 예, 그러면 그분들은 뭐 누가 뭐라고 해도 그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면 누가 손해일까? 누가 손해일 것 같아요? 누가 손해? 둘 다 손해겠지. 저는 이제 박주민, 이재정 의원은 저도 조금 출마를 많이 권유했습니다. 최고위원 출마를 그랬어요? 권유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조금 권리당원들의 개혁 성향이 강한 분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분들이 최고위원 좀 도전했으면 좋겠다. 네. 너무 이제 좀 정책에 강하고 네, 네. 진중한 분들이 많이 나오신다고 네. 해서 좀 발랄하고 뭔가 지금 젊은 당원들의 네. 코드에 좀 맞고 네. 이런 분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에 이렇게 추려보니까 네. 이재정 의원이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한번 권유를 했었어요. 네. 심각하게 한번 나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고민해보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니 뭐 제 의견만 듣고 나온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염두에 두고 고민해서 나온 것 같고 아니에요. 27일 날 저희 방송에 나옵니다. 아이고 네. 저 박시영 대표님이 만들어준다고 얘기했죠? 아니야, 내가 무슨 그랬어, 힘으로 만들어? 그랬어. 그건 택도 없는 얘기고. 그랬어. 그래서 지금 이제 3파전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박주민 의원이 내일 등록하신다면요, 꽤 관전 포인트가 여러 개 있을 것 같다. 재밌을 것 같다. 것 같아요. 예. 네. 그 이낙연 그러니까 1위 후보가 50% 돌파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3파전이 되면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50% 네, 넘기기가 네. 쉽지 않을 것 같고 상당히 각축전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네.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의원 측은 상당히 이제 긴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악재가 하나 터졌잖아요. 그렇습니다. 대선 지지도에 있어서 이재명 지사하고 굉장히 호각지세를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네. 또 박주민 의원까지 뛰어든다면 네. 만약에 뛰어든다면 굉장히 이제 흔히 말하는 이낙연 대세론 이런 부분들이 약간 흔들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낙연 의원도
조금 더 긴장하면서 아마 전대를 준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들고요. 네. 또 김부겸 전 장관 입장에서도 또 만약에 박주민 의원이 뛰어든다면 긴장할 대목이 있거든요. 원래는 양자 간의 싸움이었는데 삼자 싸움이 되면 오히려 스포트라이트가 김부겸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박주민 의원으로 쏠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네. 하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네. 다들 긴장을 해야 하고 또 박주민 의원대로 권리당원에서 확실한 그런 어떤 그 뭐랄까 표심을 가져올 수 있는 힘은 있지만 또 의원들 내에서 재선 의원이고 박주민 의원이 사람 참 좋고 진정성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네. 다만 다만 리더십이 그 정도 당을 이끌어 나갈 리더십이야라고 네. 하는 의문표가 좀 달려 있을 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원들의 또 그 마음을 얻어야 할 과제도 있는 거고요. 상당 부분 의원들의 마음이 중요하긴 해요. 지금 거의 지금 177명, 177명의 의원들이 전국대의원을 뭐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 의원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실제로 권리당원 분들만 가지고 당대표가 되기란 쉽지 않은 일인 거죠. 이참에 박주민 의원님도 의원님들하고 좀 폭넓게 좀 관계 개선하시고. 그렇습니다. 아니 관계가 적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예, 더 넓게 가지셔야 된다. 그건 필요하죠. 그러니까 네. 당대표가 되시려는 분들은 보다 많은 의원들과의 소통도 하고 그 네. 필요는 저는 있다 봐요. 네.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이 당대표 되셔도 그건 과제가 네. 있는 거고요. 네. 왜냐하면 대의원이 45%예요. 네. 그다음에 권리당원 40, 일반당원 5%에서 당원이 45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국민이 10%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반영되는 비율이. 네. 그래서 대의원 표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 원외위원장들 표심이 상당히 중요하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오다를 내렸을 때 100% 대의원들이 그대로 따르지는 않습니다만 민주당 과거의 선거 결과를 보면 한 60, 70%는 지역위원장의 오다가 좀 들어가요. 대개는. 저도 지역위원장을 해보니까 저는 이제 백원 의원님 때부터 이렇게 오다 안 내리기로 참 유명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화가 와요. 이번엔 누굴 찍으면 좋겠습니까? 아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하지 않죠. 그러니까 한 70%까지는 가더라고. 예, 그렇게 나머지 되더라고요. 일부는 원래 지역위원장에 주로 안 섰던 경쟁 네. 후보도 있고 막 이렇게 네. 있지 않습니까? 그건 따로따로 가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결과는 좀 지켜봐야 하는데 네, 네. 저는 이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이미지 정치만 가지고 당대표직을 끌고 나갈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당대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역시 내공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아. 왜냐하면 수많은 정치 현안들이 이렇게 닥치거든요. 네. 그 부분을 헤쳐나가려면 굉장히 아무튼 정무적 판단, 경험,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강력한 리더십, 통솔력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분 다 네. 이미지가 다 좋으신 분들이에요. 네. 인격도 훌륭하시고. 네. 그런데 어쨌든 이번 기회에 정치적 리더십, 정치적 식견, 철학 제대로 검증받아야 더 큰 일을 네. 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 당의 귀한 자산들입니다. 네. 최고위원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우와. 최고위원 보니까 이제 좀 불이 붙었어요. 아니 맨 처음에는 우리가 최고위원 그 없어가지고 예. 막 너도 나와라 누구 나와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명? 예. 그러니까 네. 김종민, 김종민. 의원, 이재정, 이재정, 이현욱, 예, 노웅래, 노웅래, 한병도, 한병도, 뭐 여기까지 거의 염태영, 염태영 뭐 이런 분도 확정이 됐고요. 네. 야양자 나온다고 하죠? 나온다고 예. 합니다. 그다음에 소병훈 소병훈 의원님도 출마하시겠다고 예. 하고요. 그다음에 신동근 의원, 신동근 뭐 내일까지 의원도. 결정한다는 것 같고요. 예. 뭐 이런 분들 이거는- 하면 벌써 9분이에요. 네네. 근데 또 누가 나올지 또 모르고. 지금 진선미 의원님께서 진선미 의원도 고민 예, 중이죠? 고민 중이라고 얘기하시네요. 그러면 이제 예.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컷오프를 해요. 8명이 네, 넘어가면. 컷오프를 중앙위원. 중앙위원들이 모여서 저 중앙위원이에요. 1인 3표로 컷오프를 하는데 어떤 네. 분들이 탈락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변수들이 늘 저 있죠. 박도사님 이쯤에서 예. 컷오프 될 사람들을 조금 미리 한번 맞춰보시는 게. 컷오프는 관심 없고요. 아유. 저는 이제 본선에서 아니, 못 맞힐까 봐 8월 그러는 거죠? 29일 날 최고위원회 누가 1위로 할 건가요? 누가 1등이 될 것 두 같아요? 명은 보입니다, 확실히. 누구? 그거는 아니, 좀 그거 이따가. 맞춰보면- 이거 지금부터 얘기하면 안 되지. 아니, 그러면 맞춰보자고요. 다른 후보들이 기가 꺾여. 제가 얘기하면 거의 맞췄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자신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하면 나머지 선수들이 뛸 마음이 안 생겨.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네, 틀릴까 봐. 정확합니다. 그렇고요.
근데 예. 저는요, 네. 이제 최고위원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간곡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어쨌든 올라오시고 눈에 띄어야 되고 이슈를 이렇게 다 만들어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이게 당에 부담이 되거나 더군다나 이제 당에서 여러 가지 지도자를 하시겠다는 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때 이게 결국은 당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다 보면 대통령의 레임덕과 연결짓는 보수 언론들이 되게 많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나의 그 입신양명보다 나의 지도력보다 대통령의 아주 국정 운영에 조금 더 마음을 써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 아주 훌륭한 말씀이고요. 네. 이 당정청이 네. 혼연일체가 돼야 하는데 대개 이제 임기 4년 차에 들어서면 관료들이 좀 말을 안 듣죠. 네. 소극적입니다. 대개는 네. 그렇습니다. 이럴 때 지금 민주당이 176석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당이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민심과 가장 가깝게 접하는 네. 게 당이거든요. 네. 이게 당이 중심을 잡고 대통령과 청와대 수시로 소통하시면서 네. 방향을 잘 결정하고 정부는 또 집행하는 입장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을 다 보긴 합니다만 대개는 좀 소극적인 게 사실 있거든요. 그리고 관성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좀 습관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것을 잘 컨트롤 하셔야 돼. 그리고 한편으로는 기강을 잘 잡아야 돼. 이게 저는 오만하다는 느낌을 국민들한테 줬다 봅니다. 이번에. 몇 가지 사례가 네. 누적이 되면서.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약간 무능함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무능함을 좀 준 게 사실이고요. 이거 해결해야 돼.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태도적인 측면에서는 오만하다는 느낌을 줬는데 약간 권력에 취한 느낌이 좀 있단 말이에요. 말실수도 좀 있었고 기초의원들의 과거의원들 일탈 행위도 굉장히 누적이 됐고 또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무적으로 때늦은 판단들도 있었고 좀 오버하는 여러 가지가 좀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언론이 길을 쓰고 이쪽을 죽이려고 마음 먹고 있고 네. 모든 언론이 뭐 보수 언론만 그런 게 아니라 진보 언론 다 마찬가지잖아요. 네. 다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은?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국면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시퍼렇게 살아있는 게 지지자들이 살아있어. 당원들이 살아있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믿고 네. 원칙을 고수하고 과감하게 밀고 나가셔라. 그래서 일각에서는 180석 줬는데 뭐하냐 이런 얘기 하는데 정말 이제 7월 국회 얼마 안 남았잖아요. 8월 4일 날 본회의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일하는 국회법 처리해야지 부동산 지금 추가 대책들 수석 처리해야지 네, 네. 할 일이 태산 같아. 그렇습니다. 근데 제발 김남국 의원이 매트리스 깔고 국회 자기 의원실에서 일을 하더라고. 어허. 밤늦게 네. 만약에 약속이 있으면 들어가서 거기서 일을 하더라고. 저는 그게 꼭 정답은 아니더라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일을 하셔야 한다. 지금이 초반 한 2, 3개월이 굉장히 중요해요. 명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공수처법 8월 4일까지 통과 안 되잖아요. 사실상. 네, 안 저쪽이 됩니다. 추천위원 안 내잖아. 네, 그러면 8월 임시국회를 반드시 개최해서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야지 9월로 정기국회로 넘어가면 이거 무한정 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이 뭐냐? 이거 명확하게 해서 의원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의원님이 우리 의원들의 소통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전체 강력하게 좀 주장을 해서 강력하게 주장하겠습니다. 제2, 제3의 김남국 의원처럼 밤새서 일하는 몰라 김남국 의원이 매트리스만 깔아놓고 일 안 하는지 모르겠어. 제가 살짝 가볼게요. 살짝 네. 가보세요. 네. 근데 일을 할 거예요. 정말 네. 좋은 의원이고 그럴 거예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분위기요. 당에? 뭔가 좀 가닥이 좀 잡히는 네, 분위기세요? 가닥이 잡히고요. 오늘 대통령께서 저희가 이제 당정청이 좀 이렇게 설왕설래했던 그린벨트 해제 문제 오늘 대통령께서 깔끔하게 정리하셨고요. 그린벨트 푸는 거는 안 하겠다. 네. 그리고 정부가 갖고 있는 뭐 골프장 이런 예, 거 이용해서 좀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7월 13일 부동산 대책을 이제는 국민들께서 조금은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710.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 국토위도 그렇고 국회가 열리면 서로 공방을 통해서 국민들께 잘 설명해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께서는 시정연설에서 개원연설에서 이 부동산 문제만큼은 꼭 잡겠다는 약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그 누구요? 김태년 원내대표도 오늘 대표 연설에서 그 얘기 꼭 했습니다. 저희가 한 마음 먹고 갈게요. 조금 기다려주시고 지지해주시고 한번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문제는 저는 뭐 한 말씀만 드리면 대통령께서 이제 세 가지 원칙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린벨트는 풀지 예, 않겠다. 풀지 않겠다. 그다음에 골프장 부지나 이런 네. 국가에 소유하고 국가시설, 있는 예. 태릉 골프장 네, 네. 등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봐라. 네, 네, 네. 그리고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이 국공립 시설 부지가 많은데 네. 이거를 적극적으로 발굴해라. 네. 이 주문하셨는데 그런 입장에 근거해서 뭔가 공급 대책이 나올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는 하나 좀 주문하고 싶은 게 이제 저희 방송에서 사실 부동산 문제 몇 번 다뤘어요. 네. 당장 수요일 날 또 윤호중 의원 나옵니다. 사무총장이. 그래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일가견 여기 나온다고요? 예, 기재위 간사도 하고 사무총장이고 지금 법사위원장. 능력 좋으시네. 그래서 박시영 TV는 섭외력이 짱이다. 뭐 이런 평가는 있습니다. 어쨌든 나오시는데 저는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정부가 이번에 발표할 때 단기 대책에만 머물지 말고 단기 대책과 중장기 비전을 좀 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날 보니까 참여연대 엊그제 금요일 날 그 민생본부 부본부장이 나와서 말씀하신 얘기는 대학 이전 얘기를 강력히 주장하더라고요. 안진걸 소장도. 그러니까 서울대나 예를 들면 산업대 네. 같은 데들 있잖아요. 네네네. 국공립대, 국립대들 네. 이런 데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전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김종민 의원 그 얘기 많이 하던데 국공유지가 우리가 20% 수준인데 네. 이걸 획기적으로 늘리는 사들이는 아하. 네네. 매각이 되면 네. 부실채권들을 사들이는 이런 전략을 해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나중에 지금은 캠프가 다 그냥 다 팔잖아요. 팔기만 하고 있잖아요. 매각하잖아요. 사들이지 예, 않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까지 포함해서 좀 단기, 중기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부동산 문제를 풀려고 하는지 현 집권 세력들이 왜 다음에도 집권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요. 집권해야죠. 그래서 이런 대책을 잘 발표하면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갈 거고 민주당 지지율도 높아질 거고 그러면 재집권은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민들은 그래도 믿어주고 따라주고 이런 흐름이 형성이 되거든. 그래서 단기적 대책만을 너무 내세울 게 아니라 5년, 10년에 걸쳐서 우리는 그러면 부동산 문제 어떻게 잡겠다. 네. 이런 청사진이 좀 명쾌하게 나와야 한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제가 아는 의원들이 많지 않으니까 꼭 전달해서 네. 잘 좀 풀 수 있도록 저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위에 있습니다. 당장 네. 이제 다음 주부터 이 야당의 부동산 정책 문제와 관련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받을 건데 저희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리고 우리 정부가 갖고 가는 진솔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잘 설명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뭐 김태년 원내대표 얘기했듯이 청와대 국회 이전 저는 뭐 환영합니다. 어휴, 당연히 예. 그렇게 가야 하고요. 비효율적인 게 너무 많죠. 국회 이전에 대해서 아마 국민 여론조사하면 한 70% 이상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부지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활용이 가능하죠. 벤처타운이라든가 이런 어떤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것을 막 지을 수도 있고요. 거기에 럭셔리 임대주택, 홍종학 전 의원이 그 주장을 많이 하던데 그랬어요? 예, 약간 중산층 하면서도 소유를 하지 않고 이렇게 공공임대주택을 원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또 진짜 서민용, 청년용 공공임대주택 같은 것도 대규모로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물론 녹지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한데 어쨌든 방안이 필요할 텐데 어쨌든 국회의사당 이전은 빨리 확정을 지어야 한다. 네. 그런 생각 듭니다. 잠깐 짬나서 생각나는 거. 우리 의원실이 300명이 의원회관에 있잖아요. 되게 넓어요. 2개씩을 터가지고 그리고 그 기타 등등 방들이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몇 세대가 되나? 300세대는 넘네? 웃자고 했습니다. 네. 아니 국회 내려가면 우리 회사도 세종에 분점 내야 돼. 네. 예. 자 오늘 뭐 준비한 내용은 대략은 한번 훑어봤는데요. 네. 잠시 후 2부에 이제 김한규 위원장 곧 우와, 출연할 텐데요. 우리 그 마지막으로 뭐 김한규가 하고 싶은 얘기 나옵니까? 혹시 못했던 얘기 혹시 있습니까? 아니 못했던 얘기는 아니고요. 네. 우리가 정치를 할 때 이미지만 갖고 정치하면 금방 사상누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 들어있는 단단한 마음들 좀 이렇게 봐주실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예, 좀 저는 뭐 한마디 드리면 과거에 노무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걸출한 스타들이 다 사실은 우리 대통령 후보였고 네. 대통령이 되시지 네, 않았습니까? 네. 다음 대선에 그분들의 어떤 눈높이가
그들이 걸어왔던 길에 네. 비춰보면 네. 다소 미흡한 분들이 네. 많을 수 있습니다. 저는 네. 뭐 인정하고요. 인정한다는 게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요. 야당 후보들은 더 형편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네. 차기 대선은 어떻게 보면 완벽한 사람을 원하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강점을 중심으로, 장점을 중심으로 바라보시고 본인들의 취약점들을 얼마나 극복하려고 노력하는지 거기에 초점을 두고 네. 좀 보시면 아, 대선판이 어떻게 흘러가겠구나라고 예측이 되실 거고요. 더 궁금하신 분은 박시영 TV를 계속 즐겨서 계속 끝까지 지켜보시다 보면 어느새 대선 10만 갔어요? 10만 우리 투표했지. 와, 관심이 없어, 관심이. 나 진짜. 미안해요. 그 파티해야죠. 오늘부터 그래서 김한규, 윤호중, 정청래, 월, 수, 금 특별 코너로 세 분이 아유, 나오시는 거예요. 멋지십니다, 네. 박 대표님. 네. 네. 자, 오늘 잘하셨습니다. 1부 순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